자, 34쪽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 봤는데,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야. 그럼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를 나눌 때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하는 게 제일 기본인데요. 그러면 어떤 법률행위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고 을이 갑에게 의사표시해서 이게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청약, 을은 갑에게 승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게 바로 계약이고요. 근데 어떤 법률행위는 갑이 의사표시를 하면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불러요. 단독행위. 그러니까 계약이랑 다른 점은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얘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권리의 종류로 하면 보통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형성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성권. 그러니까 누구에게 뭘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권리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뭐 채무 면제 외우실 필요 없고요. 나중 되면 뭐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이제 그 소유권의 포기, 권리의 포기라고 하거든요.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갑이 있는데 을과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갑이 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게 아니라 을이 갑에게 사기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사기당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얘는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사기당한 갑이 요 사기쳐서 계약한 을에게 취소를 하면 이 사기친 을이 승낙해야 취소될까요? 일방적으로 될까요? 일방적으로.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단독행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변동시켜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법률 사실이 2개예요? 1개? 지금 계약은 법률 사실이 몇 개예요? 2개인데 단독행위는 하나죠. 그래서 아까 법률행위는 몇 개 이상이라 그랬어요? 1개 이상이라고 한 거예요. 단독행위는 단 한 가지의 그 사실이 바로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제 상대방 있는 행위와 상대방 없는 행위를 구별하는 건 진짜로 상대방이 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그럼 갑이 을에게 취소를 하면 취소의 효력이 생기려면 갑이 집에서 혼자 취소다 이런다고 취소가 돼야 안 돼. 될 리가 없잖아요. 취소가 얘한테 어떻게 돼야 돼? 도달돼야 돼. 근데 유언유증. 유언이라는 것은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되느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사망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달될 문제가 아니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어요. 자, 사람이 나와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 피가 흐르고 호흡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자연인. 근데 법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 말고 어떤 단체에다가 법이 인격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법인이다라고 해요. 우리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법인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자연인은 언제부터 사람이에요? 태어나면. 그래서 우리 민법 3조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규정해요. 사람은 출생하게 되면 권리 능력을 가져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 민법이 1118개라 그랬는데 법조문이라는 게 매우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해 놨겠어요? 아니면 짧게 정해놨어요? 짧게.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짧다 보니까 민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학설이라고 불러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학설을 뭐라고 하냐면 다수설.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소수의 학자가 주장하면 소수설. 근데 이렇게 학자들이 견해를 제시하는데 결국에 실제 사건은 어디 가서 결론이 나겠어요? 법원 가서 결론 나겠죠. 그러면 우리 법원은 몇 심제죠? 3심제죠. 1심 지방법원하고 그다음에 2심 고등법원. 물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합니다만 마지막에 대법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것들은 법원이 결정 내린 것을 판례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판례들은 전부 다 대법원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출생은 언제부터 출생이라고 볼 거냐, 사람을 언제로 볼 거냐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해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진통설이 있어요. 진통설. 엄마가 진통을 하면 그때부터 아기는 사람이다. 물론 이건 이제 통상적인 진통은 아니고요. 출산에 임박해서 개방진통과 압박진통이 5분 단위로 반복되면 그때부터 사람이다. 이게 일설이에요. 너무 빨라. 그러면 아이가 엄마 몸에서 일부라도 나오면 사람이다. 일부 노출설이 있어요. 그 다음 학설은 뭐냐면 아이가 엄마 몸에서 완전히 나와야 사람이다. 전부 노출설이 있어요.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전부 노출되어서 탯줄을 끊고 혼자 숨 쉬면 사람이다. 독립호흡설이 있어요.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시험에 절대 안 나오죠. 시험 범위도 아니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뭐하러 얘기하느냐? 왜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설이라고요. 그러면 학자들이 이 중에서 어떤 견해를 선택을 하고 주장을 할 텐데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면 다수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민법 학자들을 줄 세워놓고 손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다수설이라고 해도 진짜 다수설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시험은 학설로 출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뭐는 분명할까요? 우리 법원이 이렇게 판시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럼 시험은 무조건 뭘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판례.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전부 다 판례에 따른. 이번 시험도 40문제 중에서 35문제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87.5%가 판례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근데 우리 판례는 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우리 판례는 전부 노출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민사사건, 형사사건 말고 민사사건에서는 전부 노출되면 사람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험은 뭘 위주로 공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판례. 옛날에는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따름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냐면 지금은 시험 보면 끝나고 나갈 때 시험지를 줘요. 받아갖고 나가.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시험 끝나면 시험지를 싹 다 회수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집에 가면 잊어버리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합격자 발표나면 아이 또 떨어졌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세상이 좋아지면서 수험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한 거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그리고 학원 강사들이 이 문제를 이따구로 내서 연구를 해서 이의제기하고 소송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하면 예전에 한번 사법시험 처음에 그렇게 문제 나눠줬을 때 바로 학생들이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그래서 구제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돼서 그때 1,000만 원인가 지급이 됐어요. 한 2년 있다가. 그래도 학생들 좋다고 소고기 사 먹고. 어쨌든 그래서 시험은 이제 뭘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판례인 거. 우리는 앞으로 학설이 어쨌느냐 이거 뭐 설명을 위해서 잠깐 나올 수는 있어도 이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전부 다 판례 입장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판례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랑 일치할 때도 있겠지만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돼도 개인적인 견해는 접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례 입장대로 시험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계속 판례 입장.
그래서 자연인은 전부 노출설에 따르고 법인은요. 법인은 언제 사람이 되는 거냐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 설립 등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돼요. 자, 법인은 재단법인이 있고요.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어요.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그럼 재단법인은 뭘로 이루어진 단체예요? 재산으로. 돈덩어리죠. 재단법인은 재산으로 이루어진 단체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 10만 평을 출연하여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누구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 있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없는 행위가 되고요. 얘는 조금 다르네요. 사단법인은 재산이 본체가 아니라 뭐가 본체겠어요? 사람, 사원이에요. 사원.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예요. 그러면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는 다르게 사단법인 설립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여러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모여드는 거야. 이런 법률행위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의사를 모으는 행위, 이걸 합동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합동행위다. 뭐 이런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소유권을 포기한다. 내 거 포기하는 게 누구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요거는 우리가 그래서 요건 기억하셔야 되니까 유죄포 이렇게 보통 기억해요. 유죄포 또는 뭐 유재석도 포기했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언을 잠깐 보면 유언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유언은 가족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아닌데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뭐냐면 유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방식을 지켜야 돼요. 방식. 그러니까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런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요식행위라고 불러요. 요식행위. 그럼 방식이 필요 없는 행위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불요식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유언은 가족법에서 5가지 방식을 정해요. 자필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5개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이와 다르게 하면 그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개인 금고에서 유언장이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A 대학교에 기부하시겠다는 그 유언의 취지가 써 있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100억이 좀 넘었어요. 100억이 좀 넘는 돈을 어느 대학교에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자필증서 유언은 자기가 쓰고 자필로 쓰고 마지막에 인적사항을 기록하고요. 마지막에 서명 날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건 맞는데 마지막에 서명 날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서명 날인이 없어도 그분의 필체로 쓴 거면 그분의 의사가 드러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학교로 100억 줘라고 했고 상속인은 뭔 소리냐. 서명 날인이 없으면 이건 효력이 없는 거지 라고 다툼이 생겨서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갔어요. 자, 그럼 대법원까지 갔을 때 학교가 승소했을까요? 상속인이 이겼을까요? 상속인이 이겼다는 거예요. 요식행위인데 방식이 흠결이죠. 이 유언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요식행위라고 불러요. 방식이 필요한 거. 그러면 이 요식행위를 두는 이유는 보다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라고 요식행위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있을 거고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재산상의 행위와 가족법상 행위 중에서 보다 더 신중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재산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족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혼인은 뭐 하라 그랬죠? 신고. 그렇죠. 그런 방식을 요구하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재산법이죠.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 요식계약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불요식계약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매매계약을 합니다. 매매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구두계약도 계약인 거예요.
만약에 계약서를 일정한 방식으로 써야 한다면 요식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요식계약은 없어요. 전부 다 불요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단독행위는 이 표의자, 얘를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거든요.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단독행위를 하게 되면 얘 의사와 상관없이 효력이 생긴대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얘한테 불리하죠. 얘가 승낙 안 해도 일방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 단독행위라는 건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마음이 바뀌어요. 괜히 한 것 같아. 취소, 이러면 취소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해야 되냐면 법률이 정할 때. 소위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 요거 좀 전에 사기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대요. 그럼 사기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사기당한 애는 취소할 수 있다고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법률에.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때 그때 할 수 있어요. 그럼 비교되는 건 얘네요. 얘. 계약은 혼자예요? 합의해야 돼요? 합의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응해줘야만 하는 거니까 법이 정하는 것만 해야 돼요?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계약. 그래서 계약은 법정주의가 아니라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률이 정할 때만 해야 한다. 나중에 보겠지만 단독행위는 조건기한 같은 것도 붙여서는 안 돼요. 조건을 붙이면 단독행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붙이면 안 되고 일단은 요것까지만 기억하세요. 단독행위는 법률이 정할 때 한다. 이게 지금 뭐에 따른 구별이냐면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다. 그래서 그 34쪽에 괄호 1번에 단독행위가 있잖아요. 거기 별표 2개 정도 해두세요. 그리고 밑에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 분류해놨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기억에 한번 볼게요. 기억.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하나여 허용된다.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돼요. 법률이 정할 때만 해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에는 단독행위에는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이거는 뭐 확인만 하시고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있고 3번에 합동행위가 있어요. 계약 합동행위는 제목만 줄 거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있죠. 거기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에 따라 구별한 거냐면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 구별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면 채권행위고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면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불러요. 이행의 문제에 따라서 채권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처분행위가 있어요. 처분행위는 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채권행위라는 것은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이거를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있는데 갑이 을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주면서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남지 않아요? 남죠. 앞으로 나머지 대금도 줘야 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그럼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채권행위라고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러면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다 채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등기를 넘겨준대요.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 행위는
이제 앞으로 넘겨주면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얘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 이게 처분행이고 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권행위는 처분행인데 얘는 딱 제목 보니까 뭘 처분한 거야? 물권을 처분하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전 행위죠. 그리고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물권의 우선적 효력하면서 저당권 봤었죠.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또는 뭐 나중에 보겠지만 지상권 설정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준물권행위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채무 면제, 채권 양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뭐 지적재산권의 양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갑이 을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돈 갚지 마라고 채무를 면제해 주었대요. 그러면 갑이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 주면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없어요? 없어요. 처분행위죠. 근데 처분행위는 처분행위인데 얘가 처분한 건 물권이 아니라 뭘 처분한 거예요? 채권, 권리를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물권행위라고는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앞에다 뭐 하나 더 써준 거예요. 준한다. 물권행위에 준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갑이 병에게 채권, 을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도해 버렸다. 채권을 양도해 버렸다면 이건 처분이에요. 처분은 처분인데 물권을 처분한 게 아니라 권리를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준물권행위라고 불러요. 어쨌든 물권행위든 준물권행위든 둘 다 뭐에 속한다고요? 처분행위에 속한다. 구별되셨어요? 자, 그럼 만약에 지문에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증여, 채권행위야, 처분행위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앞서 나가시면 안 돼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매매를 해? 그러면 곧 소유권이 넘어가네? 소유권이 넘어가면 처분이지. 이러시면 안 되고, 매매, 교환, 증여라고 있으면 뒤에 다 계약이 생략된 거야.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을 한 거야. 앞으로 이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주고 등기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채권행위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행위, 지상권 설정 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채권행위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근데 수험상으로 좀 주의하실 점은 갑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병 거예요. 병이 소유자래.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무권리자가 계약을 했다. 채권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갑이 병거를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를 했다면 이 채권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거는 유효한 거예요.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평소에 도덕심에 남의 걸 왜 팔어? 무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차피 갑은 을에게 이 부동산의 등기를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럼 갑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얘한테 사서 넘겨주면 되죠.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고요. 만약에 못 넘겨주게 되면 그때 손해배상이라는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타인 권리 매매예요.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이러지 마시고 유효. 타인 권리 매매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매매 계약만 한 게 아니라 서류를 위조해서 병서류 위조해서 등기까지 넘겨줬대요. 그럼 이건 채권행위야, 처분행위야? 처분행위야. 그럼 무권리자가 처분행위하면 이 처분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무효입니다.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지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처분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온 건데 이거 맞히시면 대단한 거예요. 갑과 을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공부할 텐데
두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함께 소유한다. 이거 우리 뭐라고요? 공유라고 해요. 그럼 공유하면 자기의 뭐가 있냐면 지분이에요, 지분. 그럼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 지분 지가 파는 거야 상관없는데 갑이 병한테 이 공유물 전부를 이거 전부를 파는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공유물 전부를 파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공유지분권자 갑이 공유물 전부를 파는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틀리죠. 이 계약은 유효해. 지금 얘가 무권리자가 처분행위 한 거예요? 채권행위 한 거예요? 채권행위 한 거죠. 갑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을한테 이 지분을 사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리자의 계약, 채권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의 지분 등기를 위조해서 등기까지 모두 넘겨줬대요. 전부 넘겨줬다. 그럼 이제 무권리자가 채권행위 한 거예요? 처분행위 한 거예요? 처분행위. 그러면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점은 이렇게 넘어가면 누가 팔았죠 지금? 갑이. 그러면 얼만큼은 넘어간 거예요? 자기 지분만큼은 넘어간 거죠.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을은 병에게 등기에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등기부에서 지워라, 제거한다 이걸 말소라고 하거든요. 전부 말소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얼만큼은 유효하니까. 2분의 1만큼은 유효한 거니까. 요건 좀, 요 부분은 이 뻘건 건 좀 깊이 들어간 거니까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서는 뭐만 좀 이해하시면 되냐면 무권리자가 계약하는 건 상관없다. 나중에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근데 처분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자, 그게 이제 1번의 채권행위, 다음 페이지에 처분행위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물권행위, 2번 준물권행위 나와 있고요. 방식에 따라 요식, 불요식 이렇게 아까 나눈다고 했고 뒤에 4, 5, 6번은 참고사항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을 봤어요. 법률행위 개념으로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갈 것. 두 번째는 법률행위의 종류를 봤어요. 그래서 이행, 첫 번째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계약이라는 것, 단독행위라는 것, 합동행위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하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면 37쪽에 법률행위의 요건이에요. 요건.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건데요. 자, 일반적인 것만 보세요. 일반적인 성립 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해요. 당사자, 목적, 세 번째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 일단 어떻게 돼요? 성립이 돼요. 자, 그럼 이 들어가기 전에 꼭 개념 잡고 들어가실 건 뭐냐면 만약에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성립 요건을 못 갖췄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립 안 하겠죠.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다른 말로 하면 부존재.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성립 안 한다는 이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흠결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건 효력의 문제예요. 그럼 효력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성립이 됐어야 돼요. 성립이 안 됐다면 불성립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그게 무효냐 취소냐를 논의할 수가 없어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성립 요건은 기본적으로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이지 무효가 아니고요. 근데 성립 요건을 갖추면 성립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유효한 건 아니에요. 그럼 유효하려면 다시 뭘 갖춰야 되냐면 효력 요건 또는 뭐 유효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효력 요건은 뭐가 있냐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은 되는데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을 것. 두 번째, 목적이 있으면 성립은 되는데요. 그것이 유효하려면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요.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은 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의사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돼요. 자, 효력 요건, 능력이 있을 것,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와 표시의 일치, 하자가 없을 것.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볼 건데,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말하냐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권리 능력이 있고요. 의사 능력이 있고요. 행위 능력이 있어요. 아까 권리 능력은 얘기했었죠. 권리 능력은 우리와 같은 자연인은 언제부터 갖는다 그랬어요? 출생하면, 태어나면 아주 어린 애기라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모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럼 이건 시험에 나올 리가 없죠. 권리 능력은. 그러면 이제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내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러면 의사 능력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불러요. 의사 무능력자. 그럼 대표적으로 의사 무능력자는 누가 있냐면 어린애기들, 유아들 있죠. 어린애기들은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모르고 하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서 광인. 학자들은 광인이라고 쓰는데 뭐예요 이게? 미친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술에 만취한 자. 만취해 보셨어요? 만취했더니 다음날 내가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제정신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의사무능력자가 계약을 했대요.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볼 거냐? 얘는 무효예요.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무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위 능력인데 이 행위 능력은 제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한 능력자, 책임질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이 세 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누가 있냐면 미성년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있어요. 자, 미성년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몇 살 미만이냐면 만 19세 미만. 이게 뭐 최근까지 20세였다가 우리 민법이 개정되어서 한 살 내렸죠. 몇 세 미만이냐?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만 아시면 돼요.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면 피라는 건 받는다, 당한다라는 거잖아요. 한정 후견을 받는 사람이고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세부적인 뭐 청구 요건이나 이런 건 몰라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얘랑 피한정 후견인이랑 피성년 후견이랑 누가 더 상태가 좀 중해 보이죠? 요 사람이 좀 더 중요해요. 그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정 후견인은 뭐라고 불렀던 사람이냐면 한정치산자라고 불렀어요.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라고 불렀어요. 용어를 이제 개정한 거죠. 그 옛날 용어는 한정이란 말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옛날 용어는 단어만 봐도 상태의 경중을 알 수 있었죠. 치산이라는 게 뭐예요? 치산이라는 건 다스린다, 재산을. 재산 다루는 거야. 그럼 한정치산자는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했어요? 한정시켰어요.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니까. 그럼 금치산자는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했어요? 금지시킨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금치산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어만 보고 상태의 경중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용어를 바꾼 거야.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니까. 물론 이렇게 부른다고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용어는 바꿨어요. 그래서 한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상태가 조금 더 나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왜 구별해야 되냐면 시험 범위가 아닌데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그 대리권 소멸 사유 때문에 보는 거예요. 소멸 사유가 하면 이게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부류를 뭐라고 불러요? 제한 능력자. 물론 미성년자는 당연히 생물학적 기준이죠. 18살인데 애가 막 겁나 똑똑해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럼 걔는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죠. 그리고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되려면 어디서 결정해 줘야 될까요? 법원에서 선고 결정이 있어야겠죠. 동네에서 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면 그때부터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얘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돼요. 취소. 그러면 우리 뒤에 가면 이제 무효와 취소편이 나와요. 그럼 무효와 취소 중에서 어느 게 더 강해 보입니까? 무효예요. 무효.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불러요. 자, 무효를 잠깐 볼게요. 무효라는 무효. 일단 그러면 무효라고 불렀다는 건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립했어야 돼. 아까 그래서 성립 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불성립이지 무효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시험에 이런 거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용어 자체는 뒤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이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만 문제가 된다. OX예요. 자, 지금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효행위를 바꾼다.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이는 성립한 이후에만 논의된다. OX예요. 맞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았다면 뭐란 말을 쓸 수 없다고요. 무효란 말 못 쓴다고. 그러니까 무효라는 건 언제나 성립 이후다. 그렇죠? 이게 시험 끝까지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성립 요건을 갖춰야 무효 취소가 나온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그럼 일단 성립은 했어요. 성립은 했는데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이걸 무효라고 불러요. 무효. 그런데 취소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기당했는데 아직 취소를 안 했어요. 아직 취소를 안 했으면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현재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잖아요. 소위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라고 해요. 유동적이다. 동그라미는 아니고 세모. 그러다가 취소권자가 이 법률행위를 사기당한 애가 취소해버렸대요. 자, 그럼 취소하면 이 법률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언제부터냐? 취소하면 취소 시부터 상실이냐 아니면 처음부터냐? 이게 문제인데 처음부터예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거야. 그럼 취소를 하고 나면 뭐랑 똑같아지죠? 무효랑 똑같아져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라는 말을 써요. 소급효. 소급. 이 소자가 이 거스를 소자죠? 급자는 미친다 할 때 급자고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소급효의 반대말은 장래효. 장래효는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소급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온 지문.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OX예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예요. 취소는 뭐가 있냐면 소급효가 있다. 근데 이때 이 무효와 취소라는 개념은요. 이 효력은 소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런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나 취소는 어떤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제3자가 보호되나요? 라고 물으면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무능력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무능력자. 얘는 보호되지 않아요. 제3자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무능력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약자예요. 소수자죠. 이런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겠다는 건 민법의 지도 원리예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례 문제 같은 거 볼 때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한다. 그래서 제3자가 취득한다. 무조건 틀리는 거고 무조건 얘가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까요? 갑이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등기가 넘어갔다. 근데 얘가 18이에요. 18. 그럼 18살에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둘만 있을 때는 취소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을이 병한테까지 팔았대요. 그러면 당사자가 갑과 을이면 얘는 뭐예요? 제3자. 그리고 이 병은 이게 미성년자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모르고 샀대요. 선이에요, 선이. 자, 우리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선이 악이란 말은 민법에서 뭐 수도 없이 나올 텐데 좋은 뜻, 나쁜 뜻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사회에서는 그렇게 쓰지만 법에서는 선이라고 하면 일정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걸 선이라고 해요. 몰랐다. 그럼 악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악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가 선의의 제3자라면 이 병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갑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갑이.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그 효력은 뭐라고요? 절대적이다. 절대적.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 이제 법에서는 대항한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색하시면 주장이라고 넣어도 똑같아요. 갑은 이 취소를 을에게만 주장해요?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병이요. 병이 정한테 팔았고 정은 무한테, 무는 기한테 이렇게 막 넘어갔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래도 갑 거예요. 그럼 이 거래는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갑. 그러니까 이 병은 보호될 수 없고 그럼 병은 누구 잡으러 가야 돼? 그렇죠. 얘한테 돈으로 보상을 받는 거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능력과 관련돼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사무능력, 제한 능력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요. 나중에 심화 과정 가도 이거 이상 볼 거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개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가지를 보셔야죠. 확과 적사 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